서늘한 겨울바람이 법원의 돌계단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법원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바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들어 가장 추운 날씨라는 기상청 예보가 무색하지 않게 법원 입구의 온도계는 영하 7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장 박세연 판사는 이른 아침부터 재판 일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러 건의 재판이 잡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승민 절도 사건이라는 소규모 사건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무전 취식과 의류 매장 속옷 절도, 그것도 피해자들의 선처 거부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판사님, 첫 번째 재판 시작 시간입니다. 서기의 안내를 받고 법정으로 향하는 박세연 판사의 발걸음은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했습니다. 검은 법복을 단정하게 입은 그의 모습에서는 18년 경력의 중견 판사다운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이미 검사와 변호인 그리고 방청객 몇 명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피고인이 들어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노숙자 차림의 남성이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과 쇠약해 보이는 모습이 겨울 한파와 함께 더욱 쓸쓸해 보였습니다. 박세연 판사는 습관처럼 피고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피고인이 오른쪽 눈을 자꾸 깜빡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불편해 보이는 듯 손으로 눈가를 자주 만지작거렸고 그럴 때마다 오른쪽 눈에서 눈물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피고인의 오른쪽 볼이 움푹 들어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수술 흔적처럼 보이는 그 자국은 박세연 판사의 기억 속에 묻혀있던 어떤 장면을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불현듯 떠오른 단어를 박세연 판사는 가까스로 삼켰습니다. 38년 전 9살 때 마지막으로 본 아버지의 모습이 눈앞에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오른쪽 눈에 의한 그리고 움푹 들어간 볼. 지금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노인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세연 판사는 감정을 숨기고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이승민 피고인, 전달받은 공소장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네. 라고 대답하는 피고인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박세연 판사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려 노력했지만 피고인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어린 시절의 기억과 겹쳐져 가슴 한켠이 먹먹해져 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승민은 지난달 23일 한 식당에서 6,000원짜리 국밥을 먹고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에는 백화점 의류 매장에서 2만 원 상당의 속옷을 훔치려다 적발됐습니다. 평소 노숙 생활을 하던 그는 추운 날씨를 견디다 못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추워서, 죄송합니다. 피고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그 순간 박세연 판사의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장난감을 고쳐주던 모습, 오른쪽 눈에 본드가 들어가 병원에 실려갔던 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뒤에 그 힘들었던 시간들. 하지만 지금은 판사였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울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 이전에도 비슷한 전과가 있습니까? 아니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비록 소액이지만 계획적이고 상습적일 수 있다며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와 생활고를 고려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박세연 판사의 마음속에서는 격렬한 폭풍이 일었습니다. 법관으로서의 책임감과 한 인간으로서의 감정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재판 휴정 시간, 박세연 판사는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는 하얀 눈발이 날리고 있었죠. 흩날리는 눈을 바라보며 그는 서서히 과거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세연아, 아빠가 잠시 멀리 다녀올게. 언제 오실 거예요? 금방 올게. 착하게 있어라. 9살 때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죠. 어머니와 단칸방에서 살았던 그 시절, 박세연은 매일 밤 창문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버지의 모습은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만 갔습니다. 유일하게 선명하게 남아있는 건 아버지의 오른쪽 눈이었습니다. 5살 때였죠. 아버지가 자신의 장난감을 고쳐주다가 본드가 눈에 들어가는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빠 눈이 아파요? 괜찮아, 세연아. 아빠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본드로 인한 화학 화상으로 아버지는 결국 오른쪽 눈을 실명했고 의안을 끼게 되었죠. 수술 과정에서 피부 이식도 받아야 했기에 오른쪽 볼이 움푹 들어간 채로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박세연은 서류철 속에서 피고인 이승민의 신상 기록을 꺼내보았습니다. 나이는 72살. 아버지라면 지금 그 정도 나이겠죠. 주소는 노숙인 쉼터로 되어 있었고 가족관계는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낡은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찍은 가족 사진이었죠. 11살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박세연은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세연아, 이제 우리가 내 가족이야. 고아원 시절 성격이 내성적이었던 박세연은 늘 구석에서 책을 읽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의사 선생님이 찾아왔죠. 그분이 바로 지금의 양아버지입니다. 공부는 좋아하니? 네. 우리 집에서 살면서 공부하고 싶니? 그렇게 시작된 새로운 삶. 양아버지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박세연은 열심히 공부했고 마침내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뒤에도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빈자리가 있었죠. 집무실 창가에 서서 박세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본 노숙자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의안을 한 오른쪽 눈, 움푹 들어간 볼, 그리고 왠지 모르게 닮은 듯한 눈매까지. 정말 아버지일까요? 속삭이듯 중얼거린 말이 겨울바람에 휩쓸려 갔습니다. 재판 기록을 다시 한번 살펴보던 박세연은 문득 피고인의 진술 중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승민은 과거 원양어선을 탔다고 했죠. 아버지가 사라진 후 어머니가 들은 소문도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설령 아버지가 맞다 하더라도 판사로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죠. 공정한 재판, 그것만이 그의 의무였습니다. 시계가 2시를 가리켰습니다. 휴정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갔죠. 박세연은 감정을 다스리며 법복을 매만졌습니다. 이제 다시 법정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판사님, 재판 시작 시간입니다. 비서의 노크 소리에 박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으로 향하는 그의 눈가에 묻어나는 미세한 떨림은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휴정을 마치고 재개된 법정, 박세연 판사는 평소보다 더욱 신중한 태도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법정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피고인 이승민은 여전히 오른쪽 눈을 자주 만지작거리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헌 판사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더욱 무게감을 실었습니다. 이승민은 떨리는 손으로 법정 탁자를 붙잡았죠.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깊은 고뇌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겨울이 너무 추웠습니다. 노숙인 쉼터는 항상 10,000원이고 그날따라 배가 몹시 고팠습니다. 국밥집 앞을 서성이다가 결국 들어갔죠. 돈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승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후회와 자책감이 가득했죠.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소액이지만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식당에서 무전 취식을 한 뒤 이틀 만에 또다시 의류 매장에서 절도를 시도했죠. 이는 우연한 범행이 아닌 의도적인 범죄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검사의 구형은 실형이었습니다. 6개월의 징역형을 요청했죠. 이에 국선 변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초범입니다. 더구나 절도 물품이 생계형 물품이었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연령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은 현재 정신분열증 증상으로 약물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변호인의 말에 이승민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었습니다. 그의 모습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절망감이 느껴졌죠.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헌 판사의 물음에 이승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오른쪽 눈에서 눈물이 나오지 않는 것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죠. 제가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환청이 들리고 망상에 시달렸죠. 약을 먹으면 증상이 나아지는데 노숙자 생활을 하다 보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법정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방청석의 피해자들조차 이승민의 절박한 고백 앞에서 잠시 말을 잃은 듯했죠. 박세헌 판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했죠. 법관으로서의 책임감, 아들로서의 감정,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연민이 뒤엉켰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판사석을 잠시 비운 박세헌은 재판부 평의실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승민의 범죄 사실은 명백했지만 그의 상황과 건강 상태, 그리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죠. 마침내 결심을 한 박세헌 판사가 법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더없이 엄숙했죠. 피고인 이승민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은 다시 한번 숨죽였습니다. 이승민은 떨리는 손으로 피고인석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합니다. 아울러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합니다. 판결이 선고되자 이승민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로 진짜 눈물이 흘러내렸죠. 박세헌 판사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피고인은 앞으로 성실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신과 치료를 반드시 받으시길 권고합니다. 이상으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법봉이 울리는 순간 박세헌 판사의 가슴 한켠에서도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었죠. 재판이 끝난 후 이승민의 거처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마침내 38년 만에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오후 박세헌 판사는 노숙인 쉼터 근처 골목길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확인한 주소지였죠. 낡은 연립주택 꼭대기층 옥탑방으로 개조한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맞나? 망설이는 발걸음을 옥탑방으로 향했습니다.
삐걱거리는 철제 계단을 올라가며 박세원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계단 끝에 다다르자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방이 보였습니다.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꿈만 같았죠. 9살 소년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47살의 중년이 되어 아버지를 찾아 나선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서서 박세연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두드려야 할지, 그냥 돌아가야 할지. 그때 안에서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죠. 캑, 캑. 그 기침 소리마저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담배를 피우다 기침하시던 아버지의 소리와 똑같았죠. 박세연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어서 느릿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죠. 문이 열리고 이승민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박세연을 보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판사님이 어쩐 일로? 방 안은 예상했던 것보다 깔끔했습니다. 비록 물건은 거의 없었지만 구석구석 정돈된 모습이었죠. 벽에는 오래된 달력 한 장이 걸려 있었고 구석에는 낡은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시겠습니까? 이승민이 허둥지둥 바닥의 담요를 정리했습니다. 박세연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섰죠. 좁은 방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박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승민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죠. 혹시 25해 전에 본드 때문에 오른쪽 눈을 다치신 적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승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왼쪽 눈에서 눈물이 맺혔죠. 오른쪽 의아는 여전히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제 아버지도 똑같은 사고를 당하셨거든요. 5살이던 아들의 장난감을 고쳐주시다가 순간 이승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세연이니?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마저 얼어붙은 것 같았죠. 박세연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아버지 맞으신가요? 이승민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박세연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죠. 마침내 그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런 꼴로 만날 줄은 몰랐다. 그 한마디에 38년의 시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세연은 더 이상 판사가 아니었고 이승민은 더 이상 피고인이 아니었죠. 그저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아버지와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박세연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승민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푹 숙였죠. 38년 만의 재회는 이렇게 한 옥탑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옥탑방 안에 작은 전구가 희미한 불빛을 드리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마주 앉아 오랫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죠.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차라도 한 잔. 이승민이 낡은 전기포트로 물을 끓이려 했지만 박세연이 말렸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이야기만 나누고 싶습니다.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깊어가고 있었죠. 박세연은 마음 한구석에 맺혀있던 질문을 꺼냈습니다. 왜 그렇게 갑자기 사라지셨나요? 어머니와 저를 두고. 이승민의 주름진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한참을 입술을 깨물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그때 나는 정신이 많이 아팠다.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고 밤마다 환청이 들렸지. 누군가 나를 쫓아오는 것 같고 내 머릿속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왔어.
이승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죠. 처음에는 버텨보려 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 어느 날은 내가 무서워 보이기도 하고 내 어머니가 나를 해치려 한다는 망상에 시달리기도 했지. 그래서 도망가듯 떠나셨던 거군요. 박세연의 말에 이승민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죠. 너희에게 해를 끼칠까 두려웠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 생각했어. 원양어선을 타고 멀리 떠나면 너희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지. 하지만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박세연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이승민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죠. 언제? 제가 11살 때요. 교통사고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고아원에 가게 됐고 이승민의 왼쪽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오른쪽 눈은 여전히 무표정한 채로 멀뚱멀뚱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널 찾으려 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너무 늦어버렸더구나. 언제 돌아오신 건가요? 10년쯤 전이었을까? 원양어선에서 일하다가 다쳐서 하선했지. 너희를 찾아보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 옛집도 사라졌고 동네 사람들도 모두 바뀌어 있었다. 이승민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죠. 그때부터 거리를 떠돌았다. 약도 제대로 못 먹고 다시 환청이 시작됐지. 쉼터에서 지내다가 추운 날에는 이렇게 실수도 하고. 치료는 받으셨나요? 가끔 무료 진료소에서 약을 받아 먹었지. 하지만 제대로 된 치료는 돈이 없어서. 박세연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47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가슴이 아팠던 적이 있었을까요? 아버지, 이제는 제가 모시겠습니다. 치료도 받으시고 제대로 된 생활을. 안 된다. 이승민이 갑자기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죠. 난 이미 이런 인간이야. 판사인 내가 이런 아버지를 둔 걸 알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아버지는 그저 아버지이시니까요. 아버지는 그저 아버지이시니까요. 박세연의 단호한 말에 이승민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왼쪽 눈에서는 계속해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오른쪽 의안은 여전히 차갑게 빛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난 이런 모습으로 더 이상 도망가지 마세요. 박세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슴속에 품어왔던 말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고아원에 있을 때 매일 밤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양아버지께 입양된 후에도 판사가 된 지금도 늘 제 마음 한구석에는 빈자리가 있었어요. 이승민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떨었습니다. 방 안의 희미한 불빛이 그의 수척한 모습을 더욱 쓸쓸하게 비추고 있었죠. 난 자격이 없어. 아버지라고 불릴 자격은 제가 주는 겁니다. 박세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승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거칠어진 손을 잡았죠.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지키겠습니다. 치료도 받으시고 따뜻한 집에서 사시게 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추운 길거리를 떠돌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승민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박세연은 더욱 단단히 붙잡았죠. 사람들이 제 명예는 제가 지키면 됩니다. 지금 아버지께 필요한 건 치료와 안정입니다. 봉사 명령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는 찬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렸고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죠. 정말 이런 아버지를 받아들일 수 있겠나? 당신은 제 아버지십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마침내 이승민의 방어막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껴안았죠. 38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세연아.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이승민이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세연도 더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죠.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질 거예요. 그날 밤 허름한 옥탑방에서는 오랫동안 아버지와 아들의 흐느낌이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눈물이었죠. 내일부터 제 집으로 가시죠. 필요한 건 제가 다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십니다. 이제는 제가 있잖아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춤추듯 떨어지는 모습이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만 같았죠. 이승민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죠. 아버지, 이제 집으로 가시죠. 박세연의 말에 이승민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록 앞으로의 길이 순탄치만은 않겠지만 이제 그들에겐 서로가 있었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세연의 아파트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그는 이른 시간부터 서재를 정리해 아버지의 방으로 꾸미기 시작했죠. 판사님, 이쪽 방으로 하면 될까요? 가정부 김 씨가 물었습니다. 박세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가로 걸어갔죠. 네, 여기가 아침 햇살도 잘 들고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모시고 오기 전에 이불하고 옷장도 새로 들여놓아 주세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습니다. 어제 내린 눈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며 녹아내리고 있었죠. 박세연은 옥탑방으로 향하기 전에 먼저 법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박 판사님, 오늘 일정은 오후부터입니다. 비서가 일정표를 건네자 박세연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며칠간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일정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가족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못 뵈었던 아버지를 모시게 되어서. 비서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더 이상의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세연은 재판장 김 부장판사를 찾아가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죠. 그래, 가족이 먼저지. 일정은 내가 적절히 조정해주마. 김 부장판사의 너그러운 배려에 감사 인사를 전한 뒤 박세연은 서둘러 옥탑방으로 향했습니다. 이승민은 이미 짐을 챙기고 있었죠. 많이 기다리셨나요? 아니, 짐이랄 것도 없어서 낡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평생을 떠돌며 살았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짐이었죠. 먼저 병원에 들렸다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은? 돈이? 이제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보았습니다.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이미 예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료를 마친 후 처방받은 약을 들고 나오는 이승민의 표정은 한결 안정되어 보였죠.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하시면 증상이 많이 호전될 거라고 하네요. 그래, 이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야겠구나.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이승민은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풍경이 많이 달라졌다는 걸 실감한다고 했죠. 여기가 아버지 방입니다. 박세연의 집에 도착해 방문을 열자 이승민은 잠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방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새 가구들이 놓여 있었죠. 이런 곳에서 내가 살아도 될까? 당연하죠.
이제 이곳이 아버지의 집입니다. 저녁이 되자 식탁에는 오랜만에 가족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이승민은 수저를 들다가 문득 멈칫했죠. 사실 아직도 꿈만 같구나. 내가 이렇게 잘 자라서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아버지. 식사를 마친 후 이승민은 조심스럽게 봉사활동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보았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돕는 일이라. 그래. 나도 이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지.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붉은 빛이었죠. 아버지와 아들은 조용히 그 풍경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날들을 그려보았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봄날 아침, 박세연의 집에는 평화로운 일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승민은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주 3번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가고 있었죠. 아버지, 오늘은 병원 가시는 날이에요. 아침 식사를 하던 박세연이 이승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 달간의 치료로 이승민의 정신 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고 불안한 기색도 많이 사라졌죠. 그래, 오늘은 진료 날이구나. 봉사활동도 있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컨디션이 안 좋으시면 쉬셔도 됩니다. 이승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죠. 아니다. 이제야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낀단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기쁘구나. 복지관에서 이승민은 미소천사로 통했습니다. 비록 오른쪽 눈은 의안이었지만 왼쪽 눈으로 짓는 미소는 누구보다도 따뜻했죠.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식사를 도와드리는 일을 할 때면 그 미소가 더욱 빛났습니다. 어르신, 이제 봉사활동도 반이나 끝나셨네요. 복지관 사회복지사가 이승민의 봉사활동 일지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이승민은 수줍은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덕분에 제가 오히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박세연은 퇴근길에 복지관에 들렀습니다. 멀리서 봉사활동을 마치고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죠. 한 달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박세연이 손을 흔들자 이승민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세연아, 오늘은 일찍 퇴근했구나. 네, 아버지 모시고 같이 들어가려고요. 집으로 가는 길,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승민은 오늘 있었던 복지관에서의 일들을 하나하나 들려주었죠. 아버지, 이제 환청은 많이 좋아지셨나요? 그래, 약을 먹으니까 많이 나아졌어. 이제는 밤에도 편히 잘 수 있단다. 저녁 식사 후 이승민은 조심스레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박세연의 어머니가 찍힌 사진이었죠. 내 어머니한테 미안해서 한동안 이 사진도 못 보았는데 어머니도 지금의 아버지를 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이승민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왼쪽 눈에서만 흐르는 눈물이었지만 그 속에는 깊은 감사와 후회,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죠. 세연아, 정말 고맙다. 아버지, 우리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내요. 봄바람이 창문을 살랑거리며 불어왔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만 같았죠. 이제 이 집에는 더 이상 차가운 겨울은 없을 것입니다. 오직 따뜻한 봄날만이 계속될 테니까요. 법정에서 시작된 극적인 재회는 이제 평범한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서툴고 때로는 어색하지만 그래도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었죠. 아버지, 이제 우리 같이 내일을 살아가요.